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산울림의 예술감독이자 서울여대 브로드문학과 교수인 임수현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이 어려운 시기에 마련해 주신 마포구 중앙도서관 관계자분들과 또 특히나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신 청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강연회를 마련하게 된 거는 지금 그 산울림 소극장에서 고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이 마포중앙도서관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강연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고전극장의 주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고전과 예술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세 번의 이제 강연을 준비하게 됐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프랑스 고전의 현대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뭐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고전에 대해서 또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친숙한 프랑스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좀 개괄적인 얘기를 어쩌면 드릴지도 모르겠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산울림에서 공연하는 작품들과 연관된 그런 작가들을 소개해 드린 걸로 이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크게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뭐 저희가 고전극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고전문학이라는 게 왜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읽히고 필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고전이라는 거에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울림 고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취지로 마련이 됐고 지금까지 어떤 그 고전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 그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극단들이 준비를 해준 프랑스 고전 작가들, 그리고 그게 지금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올해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공연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작가 설명과 더불어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고전극장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나라 독자,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프랑스 고전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빅토르 위고와 알베르 까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고전이란 말은 뭐 많이들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고전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접할 기회들이 많죠. TV 프로그램에서도 가끔씩 이제 고전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시기에 이제 특별한 고전이 갑자기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고전이라는 것, 뭐 클래식이라고도 하고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전에 만들어진 거겠죠.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시대를 초월해서 높이 평가되는 문학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보통 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단어 개념을 파악하려면 어원부터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아시다시피 고전이라는 그러니까 클래식 혹은 불어로 이제 클래시크라고 하는데, 어원은 아무래도 라틴어 클래시쿠스에서 왔다고 합니다. 클래시쿠스는 또 이제 클라시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무슨 클래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어떤 굉장히 그 품격이 있고
어떤 그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런 경지를,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 클래식을 찾아보면 이제 최고 수준의 그런 뜻이 있고, 아니면 좀 전형적인 또 유행을 안 타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어의 클래식을 찾아보면 좀 더 이제 고전과 가까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권위 있는 이런 뜻이 있고, 또 본받을 만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용어로만 봐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과거의 작품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우리 독자에게 제일 익숙한 프랑스 작가 그러면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기욤 미소나 이런 작가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이제 현역 작가 분들이고 지금 이제 한참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과거라는 게 뭐 기준이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뭐 100년도 좋고, 아니면 심지어는 뭐 2500년 전의 작품을 우리가 고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게 오래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아까 그 어원에서 얘기했듯이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높은 수준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다음 세대에도 모범이 돼야 하고, 그리고 뭐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뭐 미학적으로나 어떤 전통을 수립하고,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기여를 한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클래식이다, 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고전하면 떠오르는 그런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나 서양 문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뿌리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헬레니즘과 그리고 이제 헤브라이즘,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둔 그런 문학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성경의 바탕을 둔 작품들, 이게 아무래도 서양 문학의 제일 큰 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500년도 전에 쓰여진 호메로스, 뭐 호머라고도 하고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트로이 전쟁을 다룬 서사시, 이런 게 아직도 서양 문학에서는 어떤 그 원형처럼, 정말 고전 중에 고전처럼 인식이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포클레스라는 그 그리스 비극 작가의 작품들, 물론 이제 소포클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에우리피데스도 있고 아이스킬로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익숙하고 지금도 많이 올려지는 작품은 아무래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혹은 뭐 안티고네, 이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아직도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시대, 정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가지고 어떤 뭐 오이디스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안티고네의 그런 그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사할 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학, 신화의 바탕을 둔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우리가 서양에서는 특히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물론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성경은 뭐 서양 문화의 뿌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은 아직도 뭐 많은 사람들, 특히 뭐 우리나라에도 신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성경의 바탕을 두는 그런 문학들, 그런 예술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양의 고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특히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뭐 중국 문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역시 문학 텍스트는 아니지만 사서 삼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전 중에, 또 동양의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은 삼국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삼국지 어떤 연의의 바탕을 둔 일종의 창작이 가미된,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삼국지는 뭐 책뿐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뭐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그 지금도 끊임없이 2차 창작물, 3차 창작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국지에 나온 인물들도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뭐 논란이 있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또 후대에 재평가되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어쨌든 뭐 삼국지는 우리 동양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아랍 문화권에서는 역시 아라비안 나이트, 뭐 천일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뭐 코란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고전이라고 한다면 이 아라비안 나이트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얼마 전에 개봉됐던 알라딘이라는 그 영화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이 고전이 갖고 있는, 이 천일야라는 고전이 갖고 있는 어떤 방대한 상상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재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 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작가와 작품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정말 누구나 아는 그런 작가들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역시 영화, 뭐 연극, 뮤지컬로 계속 나오겠죠. 셰익스피어는 아마 우리가 고전을 얘기를 할 때, 고전 문학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뭐 그런 4대 비극뿐만이 아니라 희극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그 중요성과 영향은 뭐 아마 극작가 중에 혹은 근대 이후 작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쪽으로 오면서 뭐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 그리고 19세기 말로 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소위 대문호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의 이런 작품들은 뭐 지금도 우리가 계속 찾아 읽게 되고 또 여러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고전 문학을 읽을 때 선뜻 손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주저할 때가 있죠. 고전 문학은 뭔가 어렵다, 지루하다, 아니면 이 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 뭐 2500년 전에 쓰여진 작품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그런 좀 뭔가 거리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은 아마 세 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비롯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시대적인 거리죠. 도대체 뭐 짧게는 뭐 100년 아니면 2000년 뭐 그런 오래 전에 쓰여진 작품, 거기서 던진 질문과 답이 21세기 2020년의 오늘에도 유효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동시대의 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동시대 예술가들, 또 동시대 작가들, 이런 작품들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1차적으로 먼저 와닿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까지 손이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시대적인 거리죠. 두 번째는 아마 문화적 거리감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뭐 아니 괴테나 뭐 다 이미 최소 100년 전에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작가들이, 그 문화의 작가들이 던진 질문, 그리고 그들이 찾은 답이 과연 21세기에 여기 이곳에서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전을 우리가 좀 우리 문화하고는 안 맞는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시대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는 문화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지금도 뭐 아무리 다문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양의 문화가 있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어떤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걸 초월해서 고전들은 그 답을 주는가? 뭐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언어적으로 뭔가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같은 문화권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18세기, 19세기에 쓰여진 우리의 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가? 물론 이제 편역도 많이 되고 현대어로 많이 해설이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뭔가 언어 자체가 다르겠죠. 우리가 19세기로 돌아갔을 때 과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조선시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뭐 이건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리고 개념조차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 거리가 분명 고전에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의 진입 장벽을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 시대적인 거리, 문화적인 거리, 그리고 언어적인 거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전을 선뜻 그러니까 의무적으로야 물론 우리가 읽을 때가 있겠죠. 접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알아서 과연 찾는지 그거는 이제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찾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문학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사실 우리 독자들도 많이 찾습니다. 그건 이제 고전 문학이 갖고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고전 문학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고전을 읽어야 될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그 고전 문학을 소개한 책들을 좀 찾아보다가 2013년에 이제 고전의 힘이라는 책의 서문을 봤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뭐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을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신 그런 책이었는데요. 그 서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을 제시하는 책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책을 봐도 사실 어떤 명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겠죠. 특히나 물론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그 어떤 답이 좀 있는 책들은 가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특히 문학책에서 과연 어떤 답이 있을까? 오히려 답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거리, 시대적 거리, 문화적 거리, 언어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들, 소위 시대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그런 보편적인 질문들을 고전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누구나 하는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아마 인간이 존재한 이후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의 여러 책들도 같은 질문을 던지겠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정말 뭐 멀게는 2500년 전에 던졌던 질문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가 정말 절규하듯이 외친 거는 이제 본인의 존재였죠. 그 끔찍한 신탁에 본인이 그렇게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신탁으로 되면서 이걸 난 과연 누구인가?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뭐 이런 그런 그 존재론적인 질문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나와 세계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런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도 또 어떤 문화에도 어떤 언어에도 보편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진부하다, 정말 거의 뭐 도서관에 박제된 그런 책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그 의미를 찾다 보면 끝없이 재해석을 만들어내는 그 생명력을 가진 게 고전 문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 오신 이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전 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한 신문 기사를 인용을 해봤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9월 25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세계문학 전집에는 불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작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문학 전집, 의류문화사에서 나왔던 세계문학 전집이 발간된 지 이제 60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세계문학 전집의 어떤 현황을 한번 조사해본 기사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서점에 가시면 이제 세계문학 전집을 보실 때가 있을 텐데요. 뭐 여러 출판사에서 문학 전집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제일 그래도 흔히 접할 수 있고 또 뭔가 신뢰가 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출판사 세계문학 전집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뭐 민음사 세계문학, 뭐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혹은 열린 책들, 또 의류문화사 이런 등등 여러 세계문학 전집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뭐 제가 며칠 전에도 서점에 갔었는데 정말 종류가 많더군요. 아주 포켓북처럼 세계문학, 대표적인 세계문학을 작게 휴대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리즈도 있었고요. 아무튼 세계문학 전집은 꾸준히 잘 팔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작가들, 베스트셀러 작가들만큼 그렇게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스테디셀러 같은, 그러다가 이제 이따 말씀드릴 어떤 책은 요즘에 또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 읽고 있죠. 그래서 뭐 호밀바테 파수꾼이라든지 안나 카레리나라든지 그리스인 주르바, 뭐 마에산, 이런 좀 어렵기도 한데 그래도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각 출판사 세계 문학 전집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제일 많이 독자들이 찾는 그런 고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전이 갖고 있는 의미, 왜 고전 문학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선울림 고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저희가 2013년부터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선울림 고전극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고전을 어떻게 재해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뭐 팜플렛이나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문구가 이겁니다. 누구나 읽어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 고전, 또 읽어보고 싶었지만 아직 못 읽은 고전,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은 읽어야 할 고전, 뭐 이런 고전들을 연극 무대 위에서 독자들에게 혹은 관객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워낙 그 고전 문학들은 스케일이 큰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소극장 무대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뭐 있는 그대로를 다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신하고 다양한 언어로 고전을 재해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2013년에 처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장르로 보자면 이제 문학과 연극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새해 동안은 어떤 그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고전 작품, 뭐 소설도 좋고, 뭐 연극도 좋고, 혹은 뭐 시도 좋고, 뭐 창작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고전들을 한번 선우림의 무대에서 해보자. 그래서 5팀 혹은 6팀이 이제 각자 작품들을 골라왔습니다. 뭐 제임스 조이스도 있고요, 또 알베르 까뮤도 있고, 또 뭐 여러 작품들, 에드가 알란 포우도 있었고요. 초반에는 굉장히 좀 자유롭고 실험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회쯤 되면서부터 뭔가 주제를 정해서 우리가 좀 더 고전극장을 체계적으로 전개를 하고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회 동안에 이제 주제를 그리스 비극, 뭐 꼭 비극이 아니어도 좋았고요. 고대 그리스 연극, 아까 말씀드린 뭐 소포클레스라든지 뭐 유리피데스라든지 뭐 이런 옛날, 시대적으로는 옛날이지만 그 끝없이 재해석되는 신화들, 이런 거를 주제로 한 2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뭐 당연히 고전극장이라면 빠질 수 없는 셰익스피어를 주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러시아 문학을 테마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극단들, 젊은 단체들을 공모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인터뷰와 뭐 서류 심사 뭐 이런 등등을 거쳐서 뭔가 틀이 갖춰진 그런 고전극장을 만들어 내보고자 했습니다. 잠깐 이제 그 젊은 팀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트레일러 영상 자체도 상당히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고전이라는 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을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감각적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공연된 작품들도 뭐 잠깐씩 그 장면들이 나왔지만 정말 재기발랄한 그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고전극장 이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많게는 한 30팀 가까이 서류를 받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뭐 그 다 좋은 기획을 해서 서류를 내시지만, 근데 또 그 다 우리가 소화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몇 편을, 5편이나 6편을 우리가 관객들께 소개하게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 같은 게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첫째는 일단은 교양적인 성격이 있어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고전에서 그냥 보는 고전으로도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원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충실성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원작과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공연이 되면 우리가 이 취지가 조금 무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작의 언어나 메시지를 어쨌든 놓치지 않고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얼마나 그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가. 지금 이곳에 21세기 2020년에 우리나라의 관객에게 이제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고민까지 이제 같이 보여주는 그런 공연들을 저희가 선정하고 관객들께 지금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어쩌면 이제 프랑스 고전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처음에 올해의 테마를 정할 때 작년에 이제 러시아를 했으니까 뭐 꼭 어떤 나라별로 계속 가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러시아 문학은 뭐 워낙 대문호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또 그 정도 견줄 수 있는 나라 혹은 문화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물론 이제 제가 불문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프랑스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프랑스 하면 문화예술의 강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어떤 정말 더 강하고 덜 강하고 이걸 잴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사실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프랑스 문화예술이 21세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다양성, 그러면서 또 실험 정신, 이런 거에 한번 주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학하면 아무래도 이제 유럽 문학의 큰 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럽 문학의 전통을 쭉 이어오면서도 언제나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국의 문화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예술가들이 프랑스로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이런 좀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작품 활동을 실제로 해나갔던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 영향력에 있어서 프랑스가 또 굉장히 돋보이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시대는 물론이고 그 후의 예술가들에게까지 많은 영감을 준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문학이 혹은 예술이 우리에게 언제나 던지는 보편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니고 있고, 그게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제 프랑스 고전과 예술적 상상력이라고 한번 붙여봤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꼭 연극뿐만이 아니라 소설, 시, 뭐 여러 면에서 예술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기대를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조금 프랑스 문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문학에서 특별히 뭐 고전이라든지 혹은 고전주의라는 용어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전주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프랑스 어느 특정 시기의 문학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17세기,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고요. 한 30년 정도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문예 사조인데, 근데 이제 이 기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영향력이 많았죠. 물론 17세기는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유럽에서 제일 컸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 시대의 이제 바로크 문학, 그다음 18세기 계몽주의 문학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어떤 그런 고전의
모범을 전형을 보여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 고전주의 강의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하는 텍스트가 바로 비극의 꼬르네이유하고 라시느 그리고 희극의 몰리에르입니다. 뭐 몰리에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희극이고 그래서 접하기도 더 쉽고 그래서 우리나라 연극 하시는 분들도 몰리에르는 많이 무대에 올리시고 그렇지만 이제 꼬르네유나 라시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또 셰익스피어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비극이고 또 굉장히 언어적으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개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꼬르네유나 라시느의 작품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꼬르네유를 대표하는 또 불문학에서 정말 손꼽히는 작품 중에 하나인 르시드라는 그런 비극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거죠. 원수 집안의 아들딸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래서 이 르시드라는 작품에서도 이제 원수 집안의 아들딸이 과연 사랑을 택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에 대한 의무를 택해야 할 것인지 라는 굉장히 보편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주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아름다운 비극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시느의 페드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둔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페드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화적인 배경이나 또 인물들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페드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90%가 페드르라는 그 여자 주인공에게 맞춰져 있는데요. 그 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에서 여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오디션 때 이 페드르 독백을 외워갑니다. 그리고 여배우라면 이 페드르 역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꿈일 정도로 이 프랑스 문학사에서 중요한 그런 캐릭터이죠. 몰리에르는 뭐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작가인데요. 또 희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덜 부담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동주왕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죠. 굉장히 유럽 문화에 있어서 뭐 바람둥이이기도 하면서 어떤 그런 기존의 질서에 대항한 그런 자유인이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동주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도 뮤지컬로 계속 공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이 이 동주왕을 공연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원작과 뮤지컬은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결말도 좀 다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몰리에르라는 고전 작가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의 이제 작품들을 한번 저희가 지원을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놀란 게 특정 작가를 지원한 팀들이 많았는데요. 기드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드모파상만 한 6, 7팀이 지원을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조르주 상드의 작품이 하나 올라가고 또 에드몽 로스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어쩜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라노 드 벨주락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캐릭터,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퐁스 도데의 작품, 그리고 그 유명한 현대시의 어떤 개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샤를 보들레르의
생애를 다룬 작품도 올라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기둥오파상은 뭐 여러분도 아마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작품도 많이 접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번 6작품, 5작가의 6작품이 전부 프랑스의 19세기 작가들인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19세기 작품이면 고전 중에서도 조금은 좀 어떤 거리감이 덜한 우리 관객한테 조금은 더 친숙해서 19세기를 많이 지원하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모파상을 많이 지원한 이유는 아무래도 작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편이 300여 편이나 되기 때문에 서양 문학에서는 뭐 에드가 알란 포우나 뭐 오헨리나 이런 작가들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단편 소설 작가로 꼽히고 있죠. 뭐 문학적으로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그 모파상의 텍스트들은 짧고 명쾌합니다. 이야기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수업 때 강의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되는 텍스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좀 그 성격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많이 다르다고 보통 다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작가의 삶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말년에는 이제 모파상이 굉장히 정신적인 질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느낀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 광기, 뭐 불안 이런 것들이 후기 작품에는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에 이제 모파상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뭐 특히나 모파상의 뭐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 또 베람이라는 소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영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파상의 여성관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파상에 나오는 많은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어떤 그 수동적이고 희생자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자의 일생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자의 일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어떤 인생 굳이 여자가 아니지만 주인공이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의 일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착하고 그런 여성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또 아들까지도 굉장히 고생을 시키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19세기 작품인 이제 보바리 부인하고는 좀 정반대되는 그런 서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베라미도 마찬가지고요. 베라미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신분 상승의 욕망에 그 신분 상승의 욕망만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주변의 이제 여성들을 굉장히 농락하는 그런 이야기. 뭐 이렇게 좀 뭔가 요즘에는 불편한 그런 여성 캐릭터, 여성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파상에 굉장히 짜임새 있고 재치 있는 단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두 단체가 모파상의 작품을 들고 왔는데 재밌게도 굉장히 성격이 다른 작품들을 골라서 관객분들한테도 뭔가 좀 다양한 모파상을 전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제 모파상에 좀 약간 그 뭐 꼭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아이러니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뭔가 어딘가 좀 결핍된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들 이런 거를 유쾌하게 다룬 모지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공연되고 있는 오늘도 이제 공연을 하겠지만 오늘 공연하게 될 이 환상의 모파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모파상 말년에 어둡고 우울하고 이런 그 작품들을 굉장히 또 재치 있게 하나의 틀 안에 묶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모지리들 팀의 공연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제목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떤 제목으로 이 작품의 전체 타이틀을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인물이 가진 속성들이 전부 다 모질한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정말 모질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좀 토착이 있었는데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이제 환상의 모파상 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모파상에서 각색하고 연출한 장은실이라고 합니다. 글을 쓰다가 뭔가 더 새롭고 자극적인 소재를 느끼고 싶어서 정신병원을 찾아간 모파상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고요.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제호세로눌과 모파상은 더 굉장히 흥미로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지쳐가는 모파상의 일주일간의 삶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누릴 역할을 맡은 허영선입니다. 모파상 역할을 맡은 박상준입니다. 세로 역할을 맡은 박강원이라고 합니다. 무 역할을 맡은 김학준이라고 합니다. 대호 역할을 맡은 신용빈이라고 합니다. 모파상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소재를 얻기 위해서 병원으로 찾아가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도전으로 제가 여기 들어가서 같이 생활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엄청 예민해지고 그런 인물인데요. 저는 고전이 고전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전이 만약에 재미없었다면 사실 지금까지 2020년까지 내려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걸 볼까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책으로 만나지 않고 연극으로 만날 수 있는 거에 저는 사는 고전극장이라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던 거고 제가 모파상과 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였고요. 그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이 변해가는 과정도 저희 작품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파상의 그 어떤 다양한 색깔,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또 서로 그 어떤 면이 다른지 비교도 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고전 극장의 유일한 여성 작가인 조르주 상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르주 상드는 사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쇼팽의 연인으로도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조르주 상드가 오늘날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명은 굉장히 깁니다. 아망틴 오호 르실 듀뱅이라는 긴 이름인데요. 보통 이제 오로 듀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1832년부터 필명을 조르주 상드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명부터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조르주는 이제 남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조르주 상드가 이 필명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 쌍도라는 그 연인과 처음에 같이 공동 집필도 하고 뭐 그랬기도 하지만 당시에 여자 작가 이름으로 책을 낸다는 거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꺼려지는 일이었고 출판사 쪽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인정받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르주 상드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냈고요. 그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즐겼던 거죠. 처음엔 사람들이 여성 작가인 줄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런 당혹스러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르주 상드의 통렬한 그런 풍자가 있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조르주 상드는 정말 수많은 당시 예술가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뿐 아니라 그 중에는 이제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고요. 뭐 당시 시인 알프레드 미세라든지
19세기의 대표적인 작가인 뭐 발자크라든지 플로베르, 그다음에 또 당시 화가 들라크루아, 그리고 음악가 리스트와 쇼팽.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정말 평생 편지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대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쌍두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쌍두의 의미는 결국 당시에 남성들이 세운 어떤 사회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는 아니지만 물론 굉장히 앞서간 그런 페미니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여성 작가라는 편견, 이거를 평생 거부하고 또 그런 사람, 남성 위주의 사회에 도전하는 그런 면모를 평생 보여왔습니다. 정치적인 참여도 많이 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전극장에서 유일하게 돼지떼라는 작품이 여성 작가 조르주 쌍드의 작품인데요. 쌍드는 소설도 많이 있지만 이 돼지떼는 말하는 떡갈나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새롭게 재해석을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화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나 할까요? 동화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 정말 여성적이고, 주인공을 여성으로 바꿨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여성이 이제 어떻게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가, 그 동화와 조르주 쌍드의 삶을 굉장히 적절하게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쌍두 팀의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옐라리엘라에서 글 쓰고 연출하는 이은비라고 합니다. 조르주 쌍드의 말하는 떡갈나무라는 동화를 원작으로 해서 동화의 얘기와 동화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쓴 이야기인데요. 근데 돼지떼만의 차별점이 좀 있다면 그 이야기 안에, 동화의 이야기 안에 작가인 조르주 쌍드의 삶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 저희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소녀로 바꾼 순간부터 동화가 끝나는 곳에서 이야기가 끝날 수 없어서 동화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쓰게 됐거든요. 아멜리는 1을 앞장면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그걸 놓지 않고 있다가 두 번째 장면에서 그 1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그래서 1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다시 2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걸 세 번째 장면에서 1과 2를 같이 배우고, 뭐 이런 점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조르주 쌍드는 그 대사에 나오는데요.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이고, 실제 그 조르주 쌍드가 했던 말이 자유로운 인간이 내 직업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 말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돼지떼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변주시키겠구나 하는 인상이 있었고요. 소규모 여성 작곡자들이 모여가지고 상대의 얘기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뭐 이런 것들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연극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나 다른 매체와 다르게 연극은 사실 상상력의 힘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극을 만드는 저희도 상상을 하면서 연극을 만들고, 그걸 보고 있는 관객들에게도 상상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펼쳐놓고 싶었어요. 여성이 여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렁에 빠진 여성을 스스로가 구원하기도 하고 다른 여성이 구원하기도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은유로 사용되면 사실 지금의 여성들, 우리의 전 세대 점점 나아가서 잊혀진 작가 조르주 쌍드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고 이야기한다는 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작품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공연이 될 시라노인데요. 에드몽 로스탕이라는 작가는 정말 작가라면 이렇게 살다가 작품 하나만 남겨도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공한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라노라는 캐릭터는 프랑스에서는 뭐 햄릿이라든지 돈키호테라든지 그런 역대급 캐릭터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인기와 지명도가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에드몽 로스탕이라는 작가는 어쩌면 잘 모르고 생소할 수 있지만 시라노라는 캐릭터만큼은 프랑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뭐 시라노는 사실 실존 인물이기도 한데요. 17세기에 실존했던 시인이고 극작가이기도 한데 이제 작가는 거기서 모티브만 얻어와서 이제 뭔가 코가 굉장히 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영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라노는 정말 굉장히 쾌활하고 뭐 싸움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그렇지만 또 제일 장점은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자신이 짝사랑하는 록사느라는 여인이 있지만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에 접근은 못하고 대신 이제 록사느가 좋아하는 젊은 장교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편지를 써주고 그렇게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를 이제 쓸쓸히 바라보는 그런 또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낭만적인 성격과 어떤 서정성 뭐 이런 게 다 결합되어 있는 연극이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연극에 이어서 오페라,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으로 계속 재창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프랑스 영화사에서 오래 남을 그런 시라노 영화이기도 하고요. 1991년에 개봉됐던 시라노 드 벨주락이라는 영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로 연극으로 재탄생이 돼서 많은 배우들이 이 시라노를 연기했죠. 사실 굉장히 쉬운 캐릭터는 아닌데요. 일단 이제 큰 코를 달고 해야 하고 또 굉장히 그 액션도 많으면서 서정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남자 배우라면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알폰스 도데는 아마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별이라든지 마지막 수업 같은 작품이 아마 한동안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그 굉장히 따뜻하고 서정적인 단편 소설을 많이 남겼는데요. 또 알폰스 도데는 남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남프랑스라고 한다면 또 조금 뭐 파리나 이쪽 북쪽 지방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굉장히 온화한 날씨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도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또 자연과 늘 벗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 고흐 같은 그런 예술가는 특히나 남불 중에서도 이제 아흐르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특히 마지막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알사스 로렌 알사스 지역이 이제 사실은 프랑스와 독일 그 국경에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떤 때는 독일 땅이었다가 어떤 때는 프랑스 땅이었다가 이렇게 좀 굉장히 독일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마지막 수업은 이제 그 도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보불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고 내일부터 독일어를 배워야 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해방 이후부터 이 마지막 수업을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못 쓰고 일본말을 써야 했던 그 상황이랑 맞물려서 소개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상은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알폰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은 사실 굉장히 그 프랑스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알사스 로렌이라는 지방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좀 너무 프랑스 쪽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독일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보다는 독일에 있었던 기간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물론 뭐 이제 이 마지막 수업의 테마 자체가 그 언어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 민족은 뭐 감옥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교훈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또 알폰소 도데의 어떤 좀 프랑스적인 시각이 굉장히 깊이 반영된 작품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폰소 도데는 이제 작가 알폰소 도데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그 국수주의적인 사람이었고, 또 굉장히 뭐 인종차별까지 얘기하면 좀 심할 수 있겠지만 극우주의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프랑스 극우단체에 재정적 후원을 하기도 했고, 또 알폰소 도데의 아들은 또 나치에 부역을 하기도 했고, 뭐 어쨌든 뭐 조금 우리가 이 별처럼 아름다운 소설만 보고는 조금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그 인간 알폰소 도데의 면모도 있다는 거. 그래서 프랑스에서의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는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 작품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다른 예술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죠. 특히 반 고흐는 이 거의 동시대 아글르 지방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알폰소 도데의 풍차방앗간이라는 작품을 테마로 해서 그림을 많이 2편을 남겼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퐁비에유에 있는 알폰소 도데의 풍차방앗간이라는 작품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 고흐의 그 아글르의 여인이라는 연작 한 6편 뭐 그 정도 고흐의 작품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작품은 알폰소 도데 아글르의 여인을 뭐 그림으로 옮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글르의 여인이라는 어떤 그 모티브를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아글르의 여인은 바로 비제 그 오페라로 작품보다는 오히려 오페라로 훨씬 더 우리에게 소개가 돼 있죠. 자, 그다음 사실 이 샤를르 보들레르는 제가 언급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세 번째 특강이 바로 이제 보들레르를 전공하신 박기현 교수님의 특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들레르를 그렇게 언급할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그래서 보들레르에 대한 진 면모는 아마 그때 들으시면 훨씬 더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상식적인 좀 일반적인 그런 소개만 드려볼까 합니다. 뭐 프랑스 현대시의 선구자란 말씀은 아까 잠깐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보들레르 하면 악의 꽃이라는 시집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857년은 프랑스 문학사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뭐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는데요. 두 작품이 오늘날 정말 프랑스 문학의 정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 작품이 당시에 1857년에 둘 다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됐던 거죠. 특히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는 무려 외설죄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결론은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충격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같은 해에 바로 보들레르가 악의 꽃이라는 시집을 출간을 합니다. 근데 이 악의 꽃은 또 공중도덕 훼손죄, 한마디로 풍기문란이죠. 그런 거로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 6편은
절대 출판될 수 없다. 그래서 6편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야 1949년에 와서야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이제 법적인 명예도 회복되고 또 온전하게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악의 꽃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읽어봐도 악의 꽃에 나오는 시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라면 뭐 아름답고 뭔가 좀 순수하고 이런 거를 뭐 정면으로 다 배격하는 그런 시들이기 때문에 시하고 도덕은 같이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꽃이라는 제목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악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순간적인 행복, 그렇지만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또 폭력적이고 그러면서도 관능적인 어떤 세계, 이런 모든 것이 악의 꽃 안에 집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런 시집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스캔들이 됐지만 또 일찍이 이 작품의 진가를 알아본 그런 평론가들도 작가들도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들레르의 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은 바로 이 파리의 우울이라는 산문시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 시는 대체로 이제 딱딱 운율을 맞춰서 쓰여지는 짧은 분량의 시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들레르가 새로운 시를, 산문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한, 그러나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산문시를 발표를 하면서 20세기 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리의 우울은 제목부터 파리라는 대도시, 근대화를 대표하는 그런 대도시 속에서 정작은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비참한 그런 군중들의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들레르의 악의 꽃은 뭐 그동안 수많이 출판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독자들도 이제 시를 좀 공부한다, 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마 한 번씩은 찾아보는 그런 시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 유명한 앙리 마티스가 악의 꽃의 사파를 그린 스페셜 에디션이 또 출판이 돼서 그 화가의 세계와 보들레르라는 시인의 세계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또 그런 아주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죠. 뜻밖의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 보들레르의 시가 나왔던 거를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놓친 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를 아예 거의 뭐 이 취하시오라는 시를 전편을 다 암송을 하고 있더군요. 네, 이렇게 보들레르의 시가 우리나라의 또 대중문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자연스럽게 재발견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우리나라 독자들, 관객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많이 읽히는 프랑스의 두 작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아무래도 프랑스 작가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또 가장 어떤 뭐랄까 보편적인 주제를 던지고 있는 작가라고 한다면 빅토르 위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프랑스에서 가장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문호를 한 명 뽑아봐라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빅토르 위고의 이름을 얘기할 겁니다. 그 정도로 대중적이기도 하면서 또 문학적으로도 인정받고 뭐 다방면에서 시, 소설, 극작 그리고 심지어 정치가의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빅토르 위고가 이제 오래도록 우리에게 고전으로 기억된 이유는 아마도 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 방대한 서사, 굉장히 분량도 많죠. 레미제라블이나 노트르담 드 파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편으로 다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워낙 길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평면적이고 단순히 선악으로 나눠지는 인물들이 아니라 상당히 입체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컨텐츠로 재창작되고 재발견되는 게 빅토르 위고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표작은 두 작품, 파리의 노트르담과 우리가 흔히 뭐 노트르담의 곱추라고도 알고 있고 그런 파리의 노트르담, 그리고 장발장으로 흔히 우리가 알았었던 레미제라블, 이 두 작품이 제일 대표적이겠죠. 파리의 노트르담은 이제 15세기 프랑스 배경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양이 이제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접어드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시대의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 또 교회로 대표되는 지배계층의 어떤 위선, 추악함, 이런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사람, 특히 파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마치 제목도 제목이지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 뭐 심지어 하나의 어떤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정말 안타깝게도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가 났을 때 프랑스 사람들 또 뭐 전 세계 사람들도 다시 이 작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의 노트르담이 우리에게는 가장 많이 알려진 위고의 두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그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안 틀어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도 오리지널 팀이 와서 공연을 했던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그 뮤지컬은 정말 그 우리가 흔히 뮤지컬 하면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익숙한데 프랑스 뮤지컬이라는 게 이제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해준 그런 작품이고, 또 꾸준히 올해도 아마 내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은 조카를 위해 빵을 훔쳤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장발장의 이야기. 우리가 딱 그렇게 압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압축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고 방대한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들도 또 어마어마하고요. 19세기 초 그런 어떤 혁명에 앞장섰던 사람들, 또 그거를 막고자 했던 사람들,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사람들, 이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러나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레미제라블,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그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주 무게 있게 과연 인간의 죄와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또 인간에 대한 애정, 연민, 이런 무거운 또 본질적인 주제들을 작품을 통해 던지고 있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로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특히나 또 헐리우드의 명 배우들이 다 모여가지고 레미제라블을 정말 뮤지컬 그대로 대사 없이 노래로만 쭉 연결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더 유명하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에 비하면 웃는 남자라는 작품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특이하게도 또 17세기 말에 영국을 무대로 하고 있고요. 이 작품이 이제 다시 또 조명받는 이유는 또 그 영화 속 캐릭터인 그 배트맨의 숙적 조커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이 조커라는 인물이 그 늘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원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이 빅토르 휴고의 웃는 남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굴에 난 그 기형적인 칼자국 때문에 평생 웃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어떤 착취당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웃는 남자라는 소설이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또 어떤 그 대사를 남기죠.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 위에서 지어진 것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도 남기곤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뭐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웃는 남자라는 뮤지컬을 혹시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뮤지컬 웃는 남자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굉장히 또 놀랍게도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입니다. 프랑스 원작을 바탕으로 하지만 프랑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기에 노래와 스토리와 모든 거를 입힌 뮤지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빅토르 휴고의 작품들이 이런 보편적 주제, 또 휴머니즘, 방대한 서사를 다루고 있고 또 영화 뮤지컬로 계속 우리와 만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고전 중에서는 현대적으로 언제나 재해석이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너무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알베르 까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알베르 까뮈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가 중에서는 가장 현대에 속하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세기의 작가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까뮈는 언제나 이 까뮈가 보여준 세계는 지금까지도 동시대에 우리에게도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문학의 고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까뮈가 이제 이방인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그 부조리한 사상. 부조리라는 건 결국 뭔가 일치하지, 조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인간의 가장 큰 부조리는 까뮈는 이제 죽는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인간이 결국은 죽기 위해서 산다라고까지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황 자체가, 인간 조건 자체가 사실은 뭐 까뮈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부조리한 것이죠. 그런데 까뮈는 이제 그거를 깊이 있게 밀고 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삶의 부조리라는 거는 그게 목표가 아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오직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산다는 거는 부조리를 감당한다는 거죠.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 삶이 부조리하면 어떤 삶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까뮈는 처음부터 이제 나는 자살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부조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그냥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정말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또 죽게 되더라도 끝까지 그 부조리한 삶을 감당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방인을 공연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방인 연극이 있긴 했지만 이제 뭔가 좀 더 원작의 까뮈의 그 문체나 메시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방인이 아무래도 그 알제리라는 프랑스 식민지에서 프랑스인이 아랍인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아랍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뮈의 이방인에 보면 그 아랍인들의 이름은 거의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아랍인 1, 2, 3, 4 뭐 이런 아랍 여자 혹은 아랍인 1, 2, 3, 4 심지어 그 이 주인공 메르소가 살인을 한 남자조차도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방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런 독자들도 있고 평론가들도 있죠. 그래서 급기야는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아랍의 알제리 출신의 저널리스트가 메르소 살인 사건이라는 책을 내게 되죠. 이 작품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까미의 이방인과 거울처럼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메르소가 죽인 아랍인의 동생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은 이름도 있고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치 아무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처럼 다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그 형을 위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그 형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그럼으로써 이제 메르소의 어떤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반대의 시각에서 출발한 작품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 주인공도, 이 메르소 살인 사건의 주인공도 그 알제리라는 세상 안에서의 또 부조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셨고 거기에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편함, 비판할 어떤 부분을 느끼신다면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 오늘의 가장 적합한 그런 작품일 수도 있고요. 고전이 어떻게 이 시대에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답을 주는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바로 까미가 1947년에 쓴 페스트입니다. 뭐 얼마 전에 모 TV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돼가지고 지금 서점에 가면 페스트가 뭐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페스트는 지금 이 혹독한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읽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과연 어떻게 이런 집단적인 재앙에 대처할 것인가. 그런 어떤 질문과 그거에 대한 뭐 해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선택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페스트라는 소설입니다. 물론 이제 까미 밝혔듯이 이 페스트는 물론 이제 중세 시대부터 유럽 뭐 중국에서도 창궐을 했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망률을 갖고 오는 그런 질병이죠. 그렇지만 이제 까미의 페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든지 어떤 집단적인 악, 우리 인간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찾아오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악에 대한 은유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스트건 전쟁이건 아니면 어떤 재앙이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거에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페스트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나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나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건 인간들이 받아 마땅한 죄다. 당신들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그동안 너무나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페스트를 내려보내신 것이었다. 라고 했다가 이 신부님조차 이 페스트의 참상을 보고 또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페스트로 죽는 걸 보고 이제 두 번째 강론에서는 이제 입장을 조금 바꾸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인간이 받아 마땅한 죄라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혹독한 시련인데 여기에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정말 성직자로서의 솔직한 고민을 보여주고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굉장히 의료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 페스트에서도 가장
중심된 서술자가 바로 리유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의사는 뭐 의사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어떤 영웅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인이 어떤 굉장히 엄청난 성스러운 일을 한다 이런 의식도 없고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내가 신도 아니고 내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어쨌든 내가 할 일은 성실하게 내 앞에 있는 이 병을 고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관심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의사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패스트는 이렇게 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신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이들이 처음에 입장은 달랐지만 이제 시민의 자발적인 복원대를 조직해가지고 패스트에 대항하고 결국은 패스트를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이 패스트는 굉장히 시사하는 점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패스트는 이제 여러 그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많이 준 작품이기도 하고 소설이지만 이렇게 패스트라는 뮤지컬로 발표되기도 했고 또 이 패스트라는 뮤지컬은 특이하게도 그 서태지의 음악을 토대로 해서 뮤지컬을 만든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어떤 이제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벌써 재작년이군요. 명동예술극장에서는 패스트가 정말 대극장 사이즈에 맞게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또 스케일도 크고 서사도 방대한 그런 내용으로 공연이 돼서 많은 호응을 받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요즘에 공연을 많이 못 하니까요. 이 패스트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돼서 또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빅토르 위고와 알베르 까뮈라는 두 작가, 프랑스 고전, 어떻게 보면 프랑스 고전의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두 작가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고요. 긴 시간 동안 진짜 강연을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강연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또 수준 높은 강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